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대 후반에 딸 하나 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시부가 세상을 떠난 지 2달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시모와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마주보고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고야 말았습니다. 한번 엮여버리게 된 인연은 정말 질기고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래서 인간관계를 신중하게 형성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을 이곳에 털어놓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길래 저 또한 도움을 받아보고 싶어 늦은 새벽인데도 잠이 들지 않아 그동안 겪었던 삶에 대해 풀어놓게 되었네요. 처음 결혼했을 당시 남편은 제 딸의 얼굴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면서 남편 없이 홀로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소중한 제 딸을 키울 수밖에 없었죠. 남편을 잃게 된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저는 사회에 복귀해야만 했고 앞으로 딸과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식당이 화재가 나게 되면서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 딸은 어린이집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지만 저는 두 부모님을 떠나보내야만 했었죠. 남편을 잃은 지 몇 년도 안 돼서 부모님까지 잃게 된 충격은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정신적으로 많은 의지를 했던 분들이 한순간에 제 곁에서 사라지게 되자 삶의 의욕조차 잃어버렸었죠. 이런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딸은 그저 배가 고프다며 칭얼거릴 뿐 저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찾아온 우울증은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들었고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었어요. 딸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 외에는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흘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모든 걸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제 딸이 저에게 달려와 품에 안기더라고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딸은 저를 의지하고 있고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저와 같은 입장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부모님을 떠나보낸 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처럼 딸도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 제 아픔은 그만 털어버리고 딸을 위해 움직여야만 했네요. 그렇게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면서 화재로 불타버린 부모님의 가게를 새로 리모델링한 다음에 다른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나온 뒤에 제가 해보고 싶었던 사업에 도전을 해보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그렇게 부모님 가게에 여성 구두 전문점을 오픈하게 되었네요.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식당이라 세상 떠나신 소식을 듣지 못하셨던 손님들은 저에게 부모님의 존재를 물어보셨어요. 그럴 때마다 솔직하게 얘기해 드렸었는데 저희 집안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셨고 그런 관심들이 많은 힘이 되었었네요. 이런 상황들을 주변 동네 분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관심과 호기심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도움을 주려고 오시는 분들이 복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이 그동안 쌓아오신 식당 이미지가 좋아서였는지 제가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좋게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고
꽤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매장을 만들어갈 수 있었네요. 처음 시작은 여성 구두 전문점이었지만 남성 구두를 찾는 분들도 찾아오시길래 한쪽에 남성 구두를 드리게 되었고 매장 활성도가 점점 더 좋아지면서 복합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 직원들 또한 균형을 맞춰줘야만 했고 그때 한 남자가 저희 매장에 면접을 보러 오면서 제 인생 또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이력은 저희 매장에 꼭 필요한 만큼 화려했었습니다. 이력서 내용은 거의 다 영업 쪽이었고 판매 실적 또한 나쁘지 않았다는 걸 들을 수 있었죠. 그래서 함께 호흡을 맞춰 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영업 쪽의 화려한 이력만큼 실적 또한 너무 좋았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이 제 눈에 관심을 보이게 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딸이 유치원 셔틀버스에서 내려 매장으로 들어오려던 도중 주위를 살피지 않고 저를 보면서 앞만 보고 뛰어오다가 인도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큰 사고가 날 뻔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제 딸과 오토바이의 충돌을 막아주게 되었네요. 모두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었고 처음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존재가 그리웠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날 이후부터 제 딸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남들이 보면 아빠와 딸처럼 보일 정도로 좋은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었네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저도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을 직원이 아닌 이성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대화도 잘 통했고 무엇보다 함께 일하면서 실보다 득이 더 많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저에게 먼저 고백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처음으로 그 사람의 집에 찾아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성격상 어색한 걸 싫어해서 그러는데 말 편히 해도 되죠? 내 아들한테 은선 씨 얘기를 좀 듣긴 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으니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 이럴 때 주위에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정말 힘들거든. 내 아들과 이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될 줄 아무도 몰랐잖아. 이래서 짝은 정해져 있다고 하나 봐. 앞으로 좋은 관계로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은선 씨한테 딸이 있다면서 내 아들을 아빠로 생각할 만큼 은선 씨 딸이 잘 따른다며. 서로가 잘 맞는 만큼 앞으로 좋은 소식 들려줄 수 있지? 가족이 있어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거야. 나도 내 아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세상 떠나기 전에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 저놈이 워낙 눈이 높아서 여태까지 짝을 한 번도 만들지 않았었다니까. 애미 속을 하루에도 수십 번은 뒤집어 놓는데 이제는 제발 자리 잡고 살았으면 좋겠네. 시댁에 제 딸과 함께 인사를 드리러 갔지만 그 모습을 보고 불편한 표정을 보이지는 않으셨어요. 서둘러 다음 단계로 발전하길 원했었죠. 그날 시댁에 있으면서 시모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결혼까지 성사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오게 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할 만큼 그 사람은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언제나 한결같았고
제 딸을 진심으로 대해주면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시모의 초대로 남편과 함께 시댁에 찾아가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탁자 위에 어디서 많이 본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문도 알지 못한 채 남편을 쳐다보자 시모가 얼굴 안색이 싹 바뀌면서 통장 안에 있던 금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시며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셨네요. 네가 내 아들한테 돈 관리를 맡겼다면서? 워낙 관리를 잘하니까 믿고 맡긴 것 같긴 한데 이 큰 금액을 나한테 숨기고 있었다는 게 시애미는 너무 서운하더구나. 한두 푼도 아니고 4억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 솔직히 나는 세아가 너한테 배신감을 느꼈다. 네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한 번도 불만을 가진 적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구나. 너희들 일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내가 애도 돌봐주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건 내가 직접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어머님,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 돈은 저희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에 남겨두신 재산이에요. 그래서 따로 보관해두고 있었고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건든 적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어머님께서 가져가신다는 건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제 딸을 돌봐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돈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신은 왜 이 통장을 내 허락 없이 어머님한테 보여드린 거야? 나는 당신한테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했던 이유는 나중에 이런 문제로 서운해할까 봐서 얘기만 했던 건데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나를 불편하게 하면 어쩌자는 거야? 불편한 게 뭐가 있어? 네가 우리 아들을 믿고 전부 다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우리도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란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가족 아니겠니?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싫은 소리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었어? 너를 내 딸처럼 아끼고 있었는데 고작 돈 때문에 불화를 만들고 싶진 않겠지? 이건 내가 세연이를 돌봐주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일이 있으면 그때 얘기하거라. 애 딸린 며느리 데리고 살고 있으면 당연히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니? 너는 제가 한 거고 내 아들은 한평생 총각으로 살다가 헌신짝인 너를 데리고 사는 건데 4억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돈 때문에 가족관계를 무너뜨릴 생각은 아니지. 이 문제로 둘이 갈라선다는 건 세연이한테 또다시 상처를 준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다. 세아가 네가 현재 어떤 위치에서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잘 생각해보면 4억은 푼돈에 불과한 거야. 너희들이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았니? 그걸 생각해보면 절대 큰 돈 아니다. 지금 이 상황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있을 좋은 날들만 생각하거라. 그래야 모두가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지 않겠니? 그리고 내일은 요양원에 가기로 했으니까 늦지 않게 와야 한다. 그럼 마저 식사하거라. 남편의 행동에 대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어버렸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는데 제 앞에 세연이가 할머니 품에 안겨 잘 따르는 모습을 보니 머릿속이 더 하얗게 변해버리고 말았네요. 시댁에서 불편한 식사를 끝낸 뒤 딸이 보고 있는 앞에서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재우고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 통장을 다시 돌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부탁을 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자기 가족의 상황만 얘기하면서 불만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엄마가 하는 말 못 들었어? 나는 처음 하는 결혼이었지만 당신은 나와 재혼을 한 거잖아.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세연이까지 딸려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그걸 해소시킬 수 있는 게 당신 통장인데 왜 아까 얘기 끝난 걸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엄마가 말씀하셨었잖아. 앞으로 우리가 버는 돈이 훨씬 많을 텐데 그게 그렇게 아까운 거야? 당신이랑 나와의 사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였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돈이라면 그걸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돈보다 중요한 게 우리 사이고 앞으로 세연이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을 당신이 만들어줄 수 있는 건데 그걸 걷어차게 되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라고. 나는 지금 그것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고. 내가 당신한테 모든 걸 털어놓은 이유는 나중에 돈 문제로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미리 얘기한 것 뿐인데, 나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 통장을 어머님한테 드렸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야.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정작 통장 주인인 나한테는 비밀로 하고 어머님한테 건네드렸으면서 그런 상황을 나한테 받아들이라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진정한 가족일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일 아버님이 계신 요양원에 갈 때 확실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 자리에서 난리를 치지 않은 이유는 당신이랑 충분히 얘기해서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 어머님 댁에서 더는 말하지 않은 거야. 좋게 해결하고 금전적인 부분은 서운하지 않게 챙겨드린다고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속이 상당히 좁은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이 정도 사이밖에 안 되는 거였어? 남편은 저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며 시모가 꿀꺽한 사옥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고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려 하지 않았어요. 본인들의 돈도 아니면서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의 재산을 탐하려는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성격 차이로 부딪힐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었지만 남편의 행동은 확실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라는 남편의 말에 결국 제 선에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자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잠도 오지 않았네요. 그렇게 밤을 꼴딱 새우고 다음날 시부가 계신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기력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시모 혼자서는 감당하실 수 없어서 요양원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네요. 결혼식 전에 얼굴 한번 뵙고 두 번째로 뵙는 거였는데 걸을 힘도 없으셔서 누워만 계신 모습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었네요. 제 딸은 시부의 곁에 떨어지지 않고 잘 따르는데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살아 계셨다면 손주를 정말 많이 아껴주셨을 텐데 한창 이쁠 때의 모습을 못 보시고 떠나신 걸 생각하니 제 마음에 슬픔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낸 뒤 시모가 집으로 돌아가자는 말에 인사를 드린 뒤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놓고 온 걸 알게 돼서 다시 시부가 계신 요양실에 들어갔는데 시부의 손에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어요. 단둘이 대화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핸드폰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너에게 해줄 말이 정말 많으니 앞으로 시간 될 때마다 잠깐씩 요양원에 와주면 좋을 것 같구나. 그리고 우리 집안 식구들과는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야 너에게도 피해가 없을 거다. 저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는지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니까. 요양원에 누워있은 지 벌써 2년이나 됐었는데 내가 세상 떠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것도 전부 다 저 여편네 때문이야. 법적으로 밝히긴 어려웠지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 나를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려다가 실패했다는 거지. 그러니 너도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서둘러 정리하고 원래의 삶을 되찾길 바란다. 앞으로 내가 살아봤자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 그 전에 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눈을 감아야지.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얼른 들어가 보도록 해라. 시부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터라 머릿속이 혼란만 가득 차게 되었고 서둘러 주차장으로 향하려는데 요양실 문이 열리면서 시모가 왜 이렇게 안 오냐며 저와 시부의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어요. 꼭 무언가 감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 떨리는 목소리로 침대 밑에 핸드폰이 떨어져서 꺼내는데 시간이 들었다며 서둘러 요양실 문을 열고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 차에 올라타게 되었네요. 그날 시부가 했던 말들을 대충 정리해보면 시모와 시부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요양원에 보낸 이유는 시모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 통장에 욕심을 부인 것도 그렇고 시부의 재산도 탐을 내려는 모습을 보니 더는 이 집안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서둘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뒤에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처럼 행동을 했고 다음날 남편에게는 잠깐 볼일을 보러 간다고 둘러댄 후에 은행을 찾아가 4억이 들어간 통장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매장으로 돌아왔네요. 그런데 잠시 뒤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상했던 대로 통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아시게 된 거였죠. 말도 안 하고 비밀번호를 바꿔서 화가 많이 나셨는지 아침부터 매장으로 찾아오셔서 난리를 치며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남편도 당황했는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자 시모는 제가 한 행동에 대해 후회할 거라며 분노하신 모습으로 매장을 뒤집어 놓으신 뒤 나가셨습니다. 남편에게는 당연히 내 것을 가지고 온 것뿐이라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실수하는 거라고 사색이 된 얼굴로 어질러진 매장을 정리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고 급하게 시모에게 전화를 걸고 말았어요. 유치원을 갔는데 시모가 제 딸을 데리고 갔다며 어쩔 수 없었다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어요. 제가 시모가 와도 절대 딸을 맡기지 말라고 사정을 했었는데 제 딸이 할머니한테 달려가 품에 안겨서 더는 막을 수 없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시모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 동안 시댁에도 가보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평소에 시모와 함께 있던 공원이나 근처 갈만한 곳은 다 찾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결국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문자 한 통이 왔고 알려주신 주소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딸은 어디 있어요? 왜 옆에 없는 거죠? 이건 범죄나 다름없다고요. 빨리 데려와 주세요. 너 지금 시애미한테 말하는 게 아주 버릇이 없구나. 그렇게 나오면 내가 순순히 세연이를 너한테 돌려줄 것 같니?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걔가 어디 갔는지 내가 알게 뭐야? 시애미를 무시했으니 당연한 결과가 따라온 거 아니겠어? 4억 드릴 테니까 제 딸 돌려주세요. 지금 어디 있냐고요. 빨리 얘기하지 않으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지금 누가 상황이 안 좋은지 모르나 본데? 너 지금 그 말 책임질 수 있는 거지? 앞으로 평생 동안 너는 세연이 얼굴 볼 수 없을 거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날 테니까 세연이 잘 찾아보렴. 결국 시모의 돌발 행동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4억을 드리겠다며 제 딸을 돌려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말았습니다.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던 시모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시모의 통장에 4억을 이체시키길 원하셨고 저는 은행에서 급하게 시모의 계좌로 4억을 이체시키게 되었네요. 그리곤 다시 시모와 대화를 나눴던 장소에 도착한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눈앞에 시모는 없었고 제 딸이 앉아 있었네요. 세연이는 지금의 상황을 아무것도 알지 못한 듯 할머니가 빵이랑 우유를 사줬다면서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날이요, 더는 시댁과의 인연을 만드는 건 저와 제 딸에게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서류를 내밀었네요. 남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모에게 대충 얘기를 들었는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고 다음 날부터 매장에 출근하지 않겠다며 방에 들어가 미리 싸놓은 짐을 꺼내 집 밖을 나가면서 저와의 인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4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으니 더 이상 미련이 없다고 생각했었는지 매몰차게 버리는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지 못했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저는 딸의 안전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4억은 제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기로 했고 그 지역에서 살고 싶지 않아 모든 걸 정리한 뒤에 다른 지역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일 쓴 경험을 했던 날이었죠. 그런데 제 딸이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며 몇 날 며칠을 보채길래 마지막으로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 요양원을 찾게 되었고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시모에게 당했던 일들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시부는 자기 몸이 온전치 않아서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구셨고 그날 시부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든 걸 바로 잡겠다며 저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는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한 뒤 8년의 시간이 흘러버렸고 해가 바뀔 때마다 건강이 안 좋아지신 시부는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네요. 그리곤 가식적인 얼굴로 시부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시모 앞에 8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많이 당황한 듯한 표정을 보이셨고 뒤이어 남편이 저를 보곤 불편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 옆에 다른 여자가 생겼는지 찰싹 달라붙어 저를 경계하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난 걸로 아는데 이왕 온 김에 부의금이나 넣고 가거라. 저도 여기 와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찾아온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그동안 아버님을 모신 건 어머님이 아니라 저인데요. 어떻게 된 게 8년 동안 단 한 번도 요양원에 찾아오지 않으실 수 있으세요? 세상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으시곤 그제서야 모습을 드러내시는 걸 제가 전부 다 지켜봤던 걸 모르셨나 봐요. 세연아, 가지고 온 가죽 파일 할머니한테 넘겨드려. 이게 뭐야? 여기에 있는 문서들 지금 뭐냐고? 아들, 너 이리 좀 와봐라. 왜 우리 집안 재산들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야? 남편과 시모의 얼굴은 사색이 된 채 집 문서부터 시작해서 땅 문서 그리고 시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의 명의가 전부 저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전부 다 제 명의로 옮겨주셨었고 그 사실을 절대 비밀로 지금까지 밝히지 않고 있었네요. 시모는 말도 안 된다면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지만 이미 시부의 재산은 쌀 한 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제가 모든 걸 소유할 수 없다면서 법적인 소송을 거치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명의 이전된 시부의 소유물들을 시모와 남편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다는 변호사의 근거 서류를 내밀어 보이자 장례식장은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시부의 장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당장 변호사를 찾아갔고 남편도 그 뒤를 따랐네요. 결국 돈 문제 때문에 시부의 장례도 포기한 채 변호사를 찾아간 시모와 남편은 장례가 끝날 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부의 장례를 마무리 지어드렸고 남편과 새로 살림을 차린 그녀에게 하루빨리 헤어지는 게 현명할 거라는 한마디 한 뒤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었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모와 단둘이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시부가 저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 했지만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걸 변호사를 통해 듣게 되면서 도움을 청하려고 온 거였어요. 전 남편이 저와 함께 일하면서 터득하게 된 노하우들로 저에게 뺏어간 4억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미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로 집안 사정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였었죠. 그런데 시부의 재산이 전부 다 저에게 증여가 됐으니 어쩔 수 없이 손을 벌려야 하는 입장이 되어 버렸네요. 그렇게 되다 보니 과거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받아들여줄 수 없다며 거절을 하게 되었고 저에게 뺏어간 4억을 다시 돌려준다면 생각해 보겠다고 한마디 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네요. 사람의 앞날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땅을 치며 후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송을 건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겐 더 이상 재산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 되었고 지금의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최근에 처가에서 안 좋은 상황이 닥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많이 답답한 상황에 놓인 상태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모든 걸 바꿔놓을 만큼 저에게는 엄청난 일이고 제 아내의 인생도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 부부의 결정만으로 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의 의견을 부합해 움직이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
처가댁에서 저에 대한 시선과 차별에 많은 상처를 받게 되었고, 제가 많이 힘들어하자 지켜보고 있던 아내도 괴로웠었는지 처가 식구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면서 미움을 한꺼번에 받고 말았습니다. 처가 집안 식구들은 친척들까지 포함해 12명 정도의 의사가 있는 집안이라 저같이 일반 회사원인 사람은 처가 식구가 되기에는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아내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줬고, 저 또한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었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저희 집안이 부유한 것도 아니었고, 아내와 둘이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집 하나 마련할 수 있는 재산밖에 없었습니다. 저가 식구들은 손해보는 장사라고 의사인 제 아내를 저 같은 놈에게 절대 주면 안 된다고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친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내의 한마디에 껌뻑 죽는 장인 장모님께서 많은 걸 바라시려 했지만 아내가 중간 역할을 잘해준 덕분에 적당한 선에서 넘어갈 수 있었네요. 그래서 항상 처가댁에 모임이 있을 때마다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었죠. 엄마는 꼭 그런 식으로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줘야만 마음이 편해요? 어떻게 얼굴 볼 때마다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꺼내실 수 있는지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엄마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오빠랑 언니도 똑같이 보고 행동하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김서방한테 모진 말을 하시는 건 저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알고 있어도 되는 거죠? 엄마가 하신 행동은 누가 봐도 확실히 잘못된 거라고요. 사위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앞으로 저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응원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엄마도 의사 아니었잖아요. 내가 의사가 아닌 거랑 사위가 의사 아닌 게 어떻게 똑같이 비교할 수가 있는 거니? 남자라면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집안이 가난해서 의사가 되지 못했다는 건 하나의 핑계일 뿐이다. 모든 사람이 의사가 될 필요는 없는 거고, 의사 집안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김서방, 자네가 의사였다면 당연히 대우는 달라졌겠지. 하지만 일반 회사원 나부랭이 최하품이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게 될 거라는 거 예상하고 있었잖아? 우리 집안과 다른 자네가 사위가 되기로 마음먹고 들어왔으면 감수해야지. 장모님은 온갖 안 좋은 말들로 저에게 상처를 주셨고 일부러 저를 계속해서 물어뜯어 내칠 생각만 하셨던 것 같았어요. 아내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참고 넘기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자존감이 정말 많이 떨어진 상태였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아내는 항상 저에게 미안해했어요. 이런 식으로 처가에서 대우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면서 처음 맞이하게 된 명절날 엄청난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처가 식구들과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면서 결혼식 날 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장모님께 받았던 상처는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분들이 저에게 상처를 주신 건 아니었어요.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듯 무시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처가 친척분들 중 한 분이 술이 좀 과하셨는지 저를 가까이 부르신 뒤 술을 한 잔 따라 주셨습니다. 결혼식 때는 뵙지 못했던 분이라 아내에게 물어보니 아내의 작은 아버지인 걸 알 수 있었네요.
해외에서 의사로 활동 중이셨고 몇 년 만에 국내로 들어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결혼식 날 얼굴을 뵙지 못했던 거였죠. 저는 숙부님이 따라주신 술을 들이켰고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에 조심스럽게 옆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자네는 왜 이렇게 힘든 길을 택한 건가? 당연히 대우 못 받을 거 뻔히 알고 있었을 텐데. 모든 걸 감수하고도 우리 집안에 들어올 만큼 예진이를 사랑했던 거야. 의사가 한두 명도 아닌 집안에 가족으로서 받아들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네와 진지하게 대화 좀 해보려고 부른 걸세.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예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한 건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언젠가는 저도 인정받을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자네와 나는 오늘 처음 보는 사이지? 그때 내가 너무 바쁘게 지내는 바람에 결혼식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아마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둘의 결혼 뜯어 말렸을 걸세. 식장을 초토화 만들어서라도 취소시켰을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자네가 예진이와 결혼한 진짜 이유가 뭔지 전부 다 내 눈엔 보이거든. 솔직하게 얘기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네. 자네 한몫 챙기려고 들어왔지? 순수한 내 조카 이용해서 재산 뜯어가려고 접근한 거잖아.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장인어른의 재산을 탐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네가 그러지 않고서야 온갖 핍박을 다 받으면서 들어올 이유가 뭐가 있나? 그런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집안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자네를 경계하고 있다고.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시선과 의견이 일치한다는 건 그만큼 자네의 행동들에 의심이 간다는 거지. 보통 이만큼 안 좋게 대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못 견디고 뛰쳐나갈 건데 자네는 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고 우리 집안에 붙어 있잖아. 그게 뭐겠어? 큰 거 하나 제대로 챙겨보려고 버티고 있는 거겠지. 자네 표정을 보니까 내가 천국을 찌른 것 같은데. 술이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 저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는 옳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일어나서 자리로 돌아가는 건 자유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네와 우리 집안은 물과 기름 같은 존재야. 절대 섞일 수 없고 가까워질 수도 없지. 그러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버리도록 하게. 숙부님의 말을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저가 식구들 중에 저를 제일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아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가 숨을 고르면서 방금 숙부와 나눴던 대화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화장실 앞을 지나가길래 숨죽인 채 흥분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저가 식구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고 말았네요. 예상했던 대로 저에 대한 안 좋은 시선과 평가였어요. 그때 자신의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의사가 됐었다면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일반 회사원이라는 평범한 신분이 아내와 함께 사는 게 힘들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오게 만들고 말았어요. 똑같은 사람이고 단지 직업이 다른 것뿐인데 요즘 세상에 이런 일들로 사람의 신분의 기준을 정한다는 게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네요. 그날 맨정신이 아니었던 저는 처가에서 뛰쳐나와 밖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들어오지 않고 있자 아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다른 날은 아무리 안 좋은 말을 들어와도 표정 관리가 되었었는데 그때는 숙부와 나눴던 대화들과 화장실에서 들었던 안 좋은 말들 때문에 제 감정 상태가 어떤지 표정에서 전부 다 드러나게 되었었네요. 아내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처가에 들어가더니 잠시 뒤 짐을 챙겨 나왔고 집으로 돌아가자며 제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간다면 분명 또다시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될 테고 처가 집안 사람들이 아내에게도 안 좋은 영향 주게 될 거라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내는 제가 갈등하고 있다는 걸 알곤 괜찮다며 차에 시동을 거는 순간 장모님이 집 밖으로 나오셨네요. 지금 못들 하는 거지? 말도 없이 어디를 가려는 거야? 자네가 설명 좀 해주겠나? 예진이가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뭔가? 엄마는 그걸 꼭 김서방 입으로 들어야만 돼요? 이 사람도 제발 숨 좀 쉬게 해주면 안 될까요? 저희 이제 막 결혼했어요. 그리고 오늘이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고요. 그런데 좋은 말은 해주기는커녕 온갖 상처되는 말과 행동들로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데 아내인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엄마 집에 붙어 있고 싶겠어요? 결혼을 허락해 주셨으면 제발 저희 그냥 좀 놔두세요.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이 사람 사이로 인정해주지 않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줄 생각 없으시면 그냥 저희 안 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다 보면 분명히 이 사람과 저와의 관계도 갈등이 생기게 될 텐데 결국 그 끝의 결말이 좋을까요? 그렇게 되면 제가 평생 엄마 얼굴 보고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제대로 된 남자 골라 잡았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거잖아. 너희들이 자초한 걸 왜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엄마도 그렇고 집안 사람들도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은 아직까지 조금의 감정도 생기지 않는다. 원하는 걸 얻으려면 그만큼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 몰라? 인정받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지. 자네는 가정의 불화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들어가서 재롱도 좀 부리고 노래 한 곡도 뽑으면서 기쁨주 역할이라도 좀 하라고. 좋은 이미지를 쌓는 건 자네 하기에 달렸다는 걸 잊지 말게. 엄마, 이 사람이 무슨 광대야? 그런 걸 왜 시키는데? 더는 못 들어주겠어. 나는 그냥 집에 갈 거야. 당신도 얼른 차에 타. 집 앞에서 장모님과 아내가 언성이 높아지면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하자 저가 식구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집안은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가 식구들의 화살은 전부 저에게로 향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이미 술에 취하신 몇몇 분들이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퍼부으면서 저에 대한 징후를 표출하셨어요. 말리시는 분들과 저를 잡아먹을 듯 달려들려고 하시는 분들의 중간에 껴버린 저는 어쩔 수 없이 처가 집안 식구들을 피해 차에 올라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결국 아내는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파졌고 아내는 차라리 인연 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가족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쓰린 말을 뱉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아내를 진정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갈등을 없앨 수 있을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지만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저를 좋게 봐줄 것 같지도 않았고, 또다시 아내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당분간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면서 느낀 건 둘만 좋아서 하는 결혼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와 아내만 생각하고 사는 거라면 차라리 끊어내는 게 옳은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둘만의 사랑으로 모든 걸 헤쳐나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했고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네요. 저는 아내에게 우리 둘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야 안 좋은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고 상처도 덜 받을 테니 최대한 시간을 두고 처가 식구들에게 접근하는 게 저희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도 제 말에 동의를 해주면서 처가 식구들과는 아예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네요. 다행히 집에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거나 핸드폰이 불이 날 정도로 전화가 오지도 않았어요. 처가 식구들은 저희가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연락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 어느새 몇 달이 지나고 1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네요. 1년의 시간 동안 저희 부부만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소한 행복이 저희가 원하는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렇게 잘 지내던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충격적인 일이 생기게 되었고 앞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장인어른께 전화가 왔어요.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워낙 말수가 적으시고 묵묵하신 분이시라 저는 장인어른이 왜 전화를 하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짐작되는 건 1년의 시간 동안 연락하지 않고 지냈으니 이제는 처가에 한번 와봐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대화로 흘러갔네요. 이제 마음 좀 진정이 됐니? 예전에 한번 말했던 거 있었지? 의료원 세울 거라고. 이번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성사가 돼서 조만간 기공식을 할 예정인데 그때 너도 참석했으면 좋겠구나. 이번 기회에 다들 함께 모여 병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저는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거기 가봤자 안 좋은 말만 듣지 않겠어요? 제가 다니는 병원 생활도 만족해요. 가족끼리 병원 운영하는 게 아빠의 꿈이었다는 건 모르니? 이번 기공식은 정말 중요한 자리다. 그러니 꼭 참석해 주길 바란다. 아빠는 의료원 건물 세우는 것만 중요하고 딸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시죠? 저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신다면 기공식 때 오라는 말도 안 하시겠죠. 거기에 참석하기 전에 일단 저희 가족들과 이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해소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아빠는 그동안 엄마와 식구들이 이 사람한테 막말해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잖아요. 속으로 똑같이 생각하고 계신 거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집안의 가장이면 상황을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관심도 가져주지 않으시다가 기공식 해야 하니까 1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으시다가 갑자기 참석하라면 제가 좋다고 가겠어요? 아내는 결국 가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었고 장인어른은 심기가 많이 불편하신 듯 꼭 참석하라는 한마디 하신 뒤 전화를 끊으셨네요. 아내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 머릿속이 많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집안의 제일 큰 행사인 만큼
참석을 하는 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저는 아내에게 좋게 대화를 풀어나갔고 그렇게 기공식 날 아내를 데리고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중요한 날인 만큼 저는 차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길 건너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공식에 참석하는 걸 구경하고 있는데 아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얼굴을 붉히며 차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기공식이 시작된다는 말이 들려오길래 걱정되는 마음에 차에서 내려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자 아내는 절대 달라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괜히 상처만 받았다면서 서둘러 차에 올라타려 했어요. 분위기를 보니 저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찾고 있던 처가 식구들이 차에서 내린 저를 발견했고 절 보자마자 단체로 입에 거품을 물며 분노하는 눈빛으로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둘러싸여버린 상태에서 삿대질을 당하며 입에 담지 못할 안 좋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네 때문에 내 딸과 1년 동안 얼굴 한번 못 보고 속이 얼마나 뒤집어졌는지 알아? 그래서 그냥 이혼하라는 한마디 했다고. 얼굴 붉히면서 기공식에 참석 안 한다는데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나? 그리고 자네는 굳이 여기까지 따라와야 되는 거야? 그때 일도 있어서 걱정돼서 따라온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이혼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희는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이 사람한테 그만 상처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가 뭔데 돌아가란 말아야? 어디서 어른이 얘기하는데 고개 쳐들고 대들어? 이러니 집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배우지 못한 집안이니까 어른 공경을 개똥으로 하는 거지. 예진이 너도 자에서 빨리 안 내려? 우리 때문에 지금 기공식을 못하고 있잖아. 너희 아빠가 얘기하지 않았니?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 못 들래? 빨리 예진이 좀 끌어내려. 저가 식구들과 경호팀이 제 아내를 차에서 강제로 끌어내리려 하길래 저는 몸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자 처가 식구들은 저를 바닥으로 패대기 치더니 단체로 짓밟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아내가 밖으로 나와서는 비명을 지르면서 처가 식구들의 행동을 막아섰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리셔서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입고 있던 옷까지 전부 다 찢어지고 얼굴 여기저기에 상처 투성이가 되자 아내가 경찰에 신고한다며 핸드폰을 꺼내 든 순간 장모님이 아내의 손에 있던 핸드폰을 빼서 바닥으로 내려친 뒤 핸드폰을 부숴버렸어요. 짓밟히고 있는 저를 멀리에서 지켜만 보고 계시던 장인어른은 몸을 돌려 주위 사람들을 행사장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누군가 저를 발견하고 급하게 달려오길래 얼굴을 자세히 보자마자 너무 놀라 급하게 얼굴을 가리고 말았네요. 달려오신 분은 처가 식구들을 강하게 밀치며 저를 일으켜 세웠고 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힌 사람들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고 뒤따라온 사람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건 집안일이니까 자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네. 저런 놈은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고. 예진이 너는 빨리 참석하지 못해? 자네 괜찮나?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자네가 여기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건데? 그동안 이런 취급받으며 살고 있었던 거야? 이봐 친구, 지금 내 직원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일 얼마나 중요한 미팅에 참석해야 되는지 알아? 뭐라고? 이놈이 자네 직원이라는 거야?
나한테 그런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는데 이 말이 사실인 거야? 애초에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러니 아실 수 없으셨겠죠. 저희 회사 대표님 맞습니다. 내일 미팅은 다른 직원이 참석해야 할 것 같아요.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이런 취급 받고 있네요. 의사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환자를 돌보겠다고? 김 처장은 나랑 정말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인데 친구인 자네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 내 직원이 이렇게 당했는데 내가 기공식에 참석해서 의료원에 투자를 하라고? 내가 지금 여기 위치에 올라오게 해준 게 직원들 덕분인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해? 자네는 오늘부터 내 친구가 아닐세. 그리고 의료원 투자는 없던 일로 하지. 전부 다 취소할 테니 2번 다시 연락하지 말게. 의사라는 사람들이 썩어 빠져서는 무슨 환자를 고치겠다는 거야? 김 차장은 나랑 병원부터 가지. 저희 회사 대표님이 처가 식구들의 의료원 건물을 세우기 위해 도움을 주려는 투자자라는 건 전혀 알지 못하던 일이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어요. 대표님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빠져나와 아내의 병원에서 간단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대표님과 숙부님이 친구라는 사실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날이요, 장인이 계획했던 의료원 건물을 세우는데 차질이 생겼고, 저희 회사 대표님이 투자에 발을 빼자 다른 투자자들도 발을 빼기 시작했네요. 처가 집안 식구들은 사태 수습을 하기 위해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대표님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숙부님도 기공식 날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에 대해 사과를 하셨지만 아내는 이미 큰 상처를 받은 터라 절대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저 또한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받아들여줄 수 없었네요. 그렇게 회사에서 대표님은 저를 따로 불러 제 결혼 생활에 대해 물어보면서 의료원을 개축하는데 투자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며 설득시키려 해봤자 소용없다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숙부님과 대표님은 꽤 오랜 기간 친분이 있으셨는지 많이 실망하신 것 같아 보였어요. 이래서 사람 앞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처가 식구들은 의료원을 개축하기 위해 꽤 많은 돈을 투자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모님은 이 일만 마무리되면 정식 사위로 받아주겠다며 좋은 말만 늘어놓으셨지만 그동안 겪어왔던 바탕을 보면 사람 인성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가가기 힘들 것 같네요. 확실하게 거절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부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확실한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세가 뒤집힌 만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할지 요즘 많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즐겨 듣는 채널에 사연을 신청하게 될 줄 몰랐는데 최근에 시댁 집안에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면서 충격적인 상황들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할 뿐이네요. 그동안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었고 큰 문제 없이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때까지는 저희 가족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항상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면 불화가 일어났고, 나중에는 모임에 참여하기가 꺼려질 정도로 형님의 행동이 제 심기를 너무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관계가 지속되자 결국 모임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온 남편이 아주버님과 통화를 하면서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지만 저희를 이해해주지 않았네요. 형이 이해를 못 해주면 누가 우리를 이해해 줄 건데? 아무리 그래도 형수님이 손가락 아딱 하지 않는 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형도 형수님이랑 결혼을 했으면 기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어느 정도 했으면 형도 눈치껏 적당히 움직일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대접 좀 받는 게 그게 그렇게 안 이꼽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건데 꼭 그런 식으로 행동해야 되겠어? 형이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오늘도 형이랑 형수님 쉬는 날 아니었어? 그런데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받고 집에만 있다가 실컷 다 쉬고 어머니 집에 와서 숟가락만 뜨면서 음식들이 입맛에 안 맞는다는 불평만 하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고생한 내 아내한테 따뜻한 한마디라도 해준 적이 있어? 내가 얼마나 화가 치밀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어? 아까 형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형도 똑똑히 들었지. 아침부터 음식 준비한 게 형편없다고 부모님 앞에서 숟가락을 식탁에 강하게 내리쳤잖아. 그때 아버지 표정 봤지? 얼마나 놀라셨는지 어이없어 하셨잖아. 형수님이 의사라서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야? 어떻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입만 벌려 먹기만 하려는지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손이 사람이니까 대우받겠다는 게 뭐 잘못됐어? 우리 집안에 의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몰라? 아주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결혼하셨다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하실 수 있으세요? 솔직히 이건 아니잖아요. 어머님이랑 제가 아침부터 힘들게 음식하고 있는데 점심시간 딱 맞춰서 오셔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하시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요? 그래요.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몰라도 어머님한테는 고생하셨다는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불만만 늘어놓으시면서 의사라고 대접만 받으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그동안 참았던 만큼 저 또한 서운한 마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아주버님도 나름 불만들이 있으셨는지 좀처럼 흥분한 감정 상태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안 좋은 대화가 이어지고 말았지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자 남편은 당분간 시댁에 가지 않을 거라는 말을 꺼내게 되었고 아주버님은 신경도 쓰지 않았네요. 결국 안 좋아진 상황은 시부모님한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식사 자리를 가지는데 몇 달 동안 시댁에 찾아가지 않자 시모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는지 돌아오는 주말에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셨어요. 가족들끼리 등지고 사는 건 시모가 용납하지 않으셨고 서로가 최대한 좋게 해결보길 바라셨네요. 그런데 시모가 좋게 풀어가려는데 형님이 불만을 털어놓으셨고 시모의 표정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어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형님의 사고방식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였어요. 어머님,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저희 병원에 오셔서 이런저런 혜택은 전부 다 받아오셨으면 저도 대접 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의사 며느리 얻기가 쉬운 줄 아세요? 저한테 이것저것 검사 받으실 때는 고마워하시더니 병원 밖을 나가시면 입 싹 닫으시는 건가요? 음식하는 거 그게 뭐 크게 어렵다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안 좋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동서보다 제가 더 서운한 게 많다고요. 일주일 내내 환자 돌보느라 힘들어서 좀 쉬었다가 어머님 댁에 와서 돕지 못했던 것뿐인데 그거 가지고 한 숟갈 뜨는 것 가지고 눈치 엄청 주고 있잖아요. 형님, 어머님한테 지금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직업이 의사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저희도 똑같이 일주일 내내 일하고 야근까지 하면서도 힘든 몸 이끌고 가족 모임 참석해요. 그리고 병원에서 아버님이랑 어머님 고가 건강검진이나 여러 가지 검사 받는 거 전부 다 무상도 아니고 비용 전액 지불했는데 왜 형님이 혜택을 주신 거라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담당 의사가 돼줬잖아. 그래서 병원에서 대우받지 않았어? 비용이야. 당연히 내 병원이 아니니까 지불을 해야 되는 거지. 의사면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검진 비용 정도는 형님 선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형님은 뭐가 문제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어요. 어떻게 의사가 됐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죠. 결국 이런 식으로 가족들과의 안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다들 당황하기만 했었습니다. 서로 좋게 눈치껏 움직이면 되는 문제를 혼자서만 편하게 모든 걸 누리려는 형님의 행동을 저희 부부도 그렇고 시부모님께서도 차라리 신경 쓰지 않고 지내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형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형님이 있어도 평소처럼 생활하는 게 모두의 정신건강에 이롭다고 판단을 내리게 된 거였죠. 그렇게 형님의 성격이 원래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냥 내려놓고 지내다 보니 어느 정도 마음은 편해지게 되었지만 형님이 식구로 들어온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눈에 가시 같은 행동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추석 때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일이 터졌고 저희 모두 형님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시모가 명절이 오기 전부터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고 계셨는지 무작정 참고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때 관리를 해주지 않아 지독한 몸살에 걸리게 되셨고 시모는 결국 명절날 누워 계셔야만 하셨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저에게 미안해 하셨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작년과는 다르게 할 수 있는 만큼만 적당히 음식을 준비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워낙 손이 크셔서 명절날만큼은 음식을 정말 많이 만드시는데 안 좋은 상황인 만큼 간소하게 먹을 음식만 준비하게 된 거였죠.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상황 속에서 시모는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셨고 의사인 형님은 몸살로 일어나지 못하시는 시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그냥 단순 몸살이니 며칠 알아누우면 회복하실 거라며 더 이상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주방에서 화장실 가는 거 빼곤 움직이지도 못한 채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남편과 시부는 마당에 하자보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과 형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실에 앉아 TV를 시청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는 화가 점점 끓어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형님과 결혼하기 전에 아주버님은 그래도 뭐든지 함께 움직이며 나서줬었는데 형님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의사 며느리 앉혀줬다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대접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모와 한 얘기가 있어서 참고 넘어가기로 했었어요.
1년에 한 번뿐인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방에서 전 부치는 냄새가 거실로 풍겨지기 시작하자 형님이 출출하셨는지 주방으로 고개를 내밀며 음식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음식이 만들어진 걸 확인한 뒤 주방으로 천천히 들어오셨어요. 동서, 고생이 많아. 그런데 아직 점심 먹을 준비 안 된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시간 맞춰서 왔을 텐데. 여보, 이리 좀 와봐. 동서가 전 부쳐놨는데 간 좀 봐줬으면 좋겠어. 내 입맛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당신도 어떤지 와서 좀 먹어봐.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님은 밖에서 힘들게 하자보수하고 있는데 음식이 입으로 넘어가세요? 나는 그냥 음식이 잘 만들어졌나 확인해 보려고 간만 본 건데 너무 눈치 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정 크기가 너무 작다. 저는 한 입에 가득 넣어서 먹을 때가 제일 맛있는데 이래선 여러 번 집어 먹어야 하잖아. 좀 더 크게 부쳐봐봐. 이번 명절은 상황이 별로 안 좋은 만큼 적당히 하기로 했어요. 어머님도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큰 병도 아니고 몸살 정도는 털고 일어날 수 있는데 나이 드셔서 엄살 부리시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 괜히 음식하기 싫으셔서 미리부터 몸이 안 좋다고 밑밥 깔으신 거지. 내가 봤는데 어머님 크게 아프신 것 같지도 않더구만. 형님이 의사시면 여기서 입이 찢어질 정도로 만들어 놓은 음식들 드시지 마시고요. 어머님 좀 살펴드리세요. 동서가 모르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일수록 관심받고 싶은 마음이 커서 작은 것도 일을 크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 건데요? 도와주시지 않으실 거면 이제 그만 나가주시겠어요? 지금 너무 정신없거든요? 전이 좀 짠 거 같은데? 재수씨, 음식 맛이 좀 변했네. 엄마가 한 음식이 훨씬 더 맛있는데 당신이 말한 대로 전이 좀 작네. 형님과 아주버님은 입에 기름칠이 범벅이 될 정도로 양껏 드시곤 음식에 대한 불만만 늘어놓으신 뒤 거실로 나가셨어요. 아무리 개념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죠. 그런데 몸도 안 좋으신 시모가 혼자 일하고 있는 제가 신경이 쓰이셨는지 식은땀을 흘리시며 주방으로 걸어오셨어요. 시모는 대충 주방 상황을 둘러보신 뒤에 싱크대에 쌓여있는 설거지거리를 보시곤 아무 말 없이 고무장갑을 착용하셨습니다. 제가 하면 된다고 급하게 말렸지만 시모는 좋지 않은 안색을 보이시며 저까지 몸살 날 수도 있다면서 일손을 도와주시려 움직이셨네요. 그날만큼은 시모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강제로 방에 들여보내려 몸을 밀면서 고집을 부리시는 시모를 방으로 모시고 있는데 형님과 아주버님이 TV를 시청하면서 거실이 떠나갈 정도로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얘 첫째야, 네가 가서 설거지거리 좀 도와주거라. 둘째가 저 많은 걸 혼자서 하다가는 얘까지 몸살 나겠다. 어머, 어머님 언제 나오셨어요? 동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지? 몸살 정도야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다니까. 어머님, 주방에 가셔서 음식들 좀 한번 봐주세요. 제 입맛에는 별로더라고요. 확실히 동서가 음식을 준비하는 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래서 점심 식사는 제 시간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당신 배고프지? 백가죽이 등에 붙어버렸다니까.
재수씨, 일단 대충 하고 점심부터 먹는 게 좋겠어요. 나머지는 점심 먹고 해도 되잖아요. 너희들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니? 첫째는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거리 도와주라고 지금 얘기했잖아. 어떻게 너희들은 둘 다 똑같이 행동하는 거야? 제발 눈치껏 움직일 수 없니?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이럴 거면 너희들 그냥 집으로 돌아가. 내가 속 터져서 못 살겠다. 의사 며느리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면 2번 다시 찾아오지 말거라. 내가 명절날에도 너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보내야 하니?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언제는 집안에 의사 며느리 들어와서 집안이 산다고 좋아하시더니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한가해서 어머님 댁에 온 줄 아세요? 요즘 누가 명절날 모여요? 각자 시간 보내고 여행 다니면서 푹 쉰다고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푹 쉬고 2번 다시 오지 말라는 거잖아.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더 이상 큰 소리 나오지 않게 해라. 버티고 서 있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니? 의사 며느리 두면 뭐해?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데. 몸살인데 뭘 해줘요? 시간 지나면 어차피 알아서 괜찮아지는데 이불 덮고 땀 한 번 쫙 빼시면 괜찮아진다니까요. 여보, 그냥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에 음식이 넘어가겠어? 내가 그랬잖아. 어머님 댁에 와봤자 눈치만 준다니까. 형님은 소파 옆에 있던 손가방을 들고 일어나더니 정말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아주버님은 안 좋은 표정으로 시모에게 힘들게 시간 내서 왔는데 꼭 이런 식으로 행동하셔야 했냐고 되려 더 큰 소리로 화를 내시곤 형님 뒤를 따라 나갔어요. 밖에서 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고 시부와 남편이 급하게 거실로 들어와 당황하시면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셨네요. 시모는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시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살 날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말아먹었다고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셨어요. 남편과 저는 주저앉으신 시모를 방으로 모셨고 남편이 대신 주방 일을 도와주었어요. 그렇게 형님과 아주버님이 없는 명절을 보내게 되었고 가라앉은 분위기는 모두의 기분을 안 좋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명절이 지나고 시모는 예전처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고 형님네와 연락 없이 지내며 시댁에 왕래하는 게 오히려 속이 더 편하게 느껴질 정도로 저희 집안 식구들이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어버렸네요. 그런데 명절 이후 연락 한 통 없다가 최근에 김장철이 되자 형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댁에서 언제 김장하냐고 물어보길래 잘 모른다고 답해 드렸어요. 그래야 김장할 때 마주치지 않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을 테니 언제 김장하는지 알고 있어도 알려주지 않았죠. 그렇게 형님이 전화를 끊으시곤 몇 시간 뒤에 저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셨어요. 형님이 시모와 통화를 하셨는지 김장을 언제 하는지 알려주셨다고 그때 얼굴 보자며 상당히 들떠있는 듯한 문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어 또다시 안 좋은 일이 생길 건데 왜 김장 날짜를 알려주셨냐고 여쭤보니 시모는 그래도 가족인 만큼 끊을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냐고 김장날 보자는 말 한마디 하시곤 전화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시모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형님네가 시댁에 온다는 걸 미리 알게 되니 제가 오히려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시댁에 안 가면 시모 혼자 고생하실 거 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가야만 했네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형님 내외는 시댁에 시간 맞춰 오지 않았어요. 저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되어갈 쯤에 나타났었고 받아먹기만 했었으니까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온 가족이 붙어서 김장을 겨우 끝낸 뒤에 허기진 배를 채우려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마당 앞에 차량 한 대가 주차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형님과 아주버님이 밝게 웃으면서 대문을 열면서 들어오더니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전에 김장 진행 정도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은 차 트렁크에서 김치통을 쉬지 않고 날라 김치를 버무려 정리해 놓은 곳에 쌓아 두셨네요. 그 모습을 보곤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데 형님이 손도 씻지 않으시곤 제 앞에 다가오시더니 버무려 놓은 김치를 하나 찢으셔서 입에 털어 넣으셨고 만족하신 듯한 표정을 보이셨어요. 형님이 아주버님께 손가락으로 지시를 내리자 아주버님은 옆에 있던 비닐 장갑을 착용하신 뒤 가지고 온 김치통에 김치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곤 한 소리 하려 하자 시모가 남편을 말리며 그냥 놔두라는 표정을 보이셨고 주방에서 시부가 보쌈 고기를 들고 나오시자 형님이 기다렸다는 듯 밝은 얼굴로 시부에게 애교를 부리면서 마당 한편에 차려놓은 음식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았네요. 저희 가족들은 허리가 찢어져라 김장을 했는데 형님과 아주버님은 입이 찢어져라 보쌈을 먹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온 이유가 보쌈이 먹고 싶어서 온 것뿐이었네요. 저희는 그 모습을 보곤 너무 어이가 없어 멍하니 바라보면서 눈치를 주고 있는데도 형님 내외는 신경도 안 쓴다는 듯 차려진 음식을 입에 넣기 바빴어요. 저희는 그저 때만 되면 의사인 형님에게 음식을 차려주는 가정부 같은 역할밖에 되지 않는 존재 같아 보였습니다. 일단 저희도 하루 종일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모두가 자리에 앉아 식사를 이어나갔어요. 남편과 저는 화가 많이 났지만 시모가 조용히 넘어가자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고만 있었네요. 그렇게 식사가 끝이 나자 시모가 옆에 있던 가방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그리곤 저에게 흰 봉투 하나를 건네셨고 그동안 며느리로서 고생했던 게 너무 고마웠다며 금일봉을 하사하셨네요. 봉투 안을 열어보니 생각지도 못한 금액의 액수가 들어있어서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었어요. 시모는 애들한테 필요한 거 해주고 나머지는 저희 부부가 필요한 데 사용하라며 넉넉하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시모 행동에 감동을 받아 눈시울이 붉어져 눈물이 흐르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형님이 불만을 털어놓으셨고 그런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시던 시모가 원하니까 똑같이 금일봉을 하사하겠다며 가방에서 저에게 주셨던 것처럼 똑같은 흰색 봉투를 건네주셨네요. 형님은 입이 만개해서는 들뜬 기분으로 봉투 안을 살펴보더니 시모를 한번 쳐다본 뒤에 봉투의 내용물을 꺼내 확인을 하셨네요. 그리고 잠시 뒤 시댁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동서한테는 두둑하게 돈을 챙겨줬으면서 왜 저한테는 이런 서류를 주시는 거죠? 의사인 네가 글씨 하나 못 읽는 거 아니면서 뭘 때물어? 거기에 적힌 그대로다. 첫째 너는 나한테 금일봉을 줘야 하지 않겠니?
내가 그동안 넣으면 뼈 빠지게 음식해서 먹이고 손가락 까딱하지 않아서 평생 동안 아픈 적 없던 몸살까지 났었으니 고생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 내가 드라마에서 보니까 의사 며느리는 시애미한테 억소리 나는 명품들 선물해주고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주던데 너도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니? 사람이란 동물이 참 웃긴 게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니까. 오늘도 힘들게 만들어 놓은 김장김치 싹 다 차에 실어놨잖아. 그리고 입이 찢어져라 보쌈 먹었으니 나도 그에 따른 보답을 받아야 되겠다. 뒷장도 있으니까 한번 보거라. 금일봉 5억을 주지 않을 시 내 아들이랑 이혼을 하던 아니면 평생 인연을 끊고 살던 둘 중에 하나 고르거라. 이혼을 한다면 너 갈 길 가면 되는 거고 내 아들이랑 살면서 인연을 끊겠다면 2번 다시 내 눈앞에 뛰지 말거라. 그리고 당장 5억 토해내지 않는다면 실어놓은 김장김치 전부 다 다시 내려놓고 가야 할 거다. 의사면 5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 인연 끊을 생각이면 거기에 사인하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되는 거다. 만약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또다시 나타난다면 그땐 각서에 적힌 내용대로 5억을 토해내야 할 거야. 그리고 큰아들 너도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니까 2번 다시 연락하지 말고 네 마누라랑 잘 먹고 잘 살도록 해라. 너희 아빠랑 벌써 대화 끝났고 모든 재산은 둘째한테 넘기기로 했다. 만약 가족 간의 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면 앞으로 모든 집안 행사 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큰애 네가 주축으로 움직여야 할 거다. 각서에 적힌 내용 잘 읽어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을 거다. 사인하는 순간 공증을 받아놓을 테니 그런 줄 알거라. 지금 이깟 보쌈 한 젓가락 먹고 김장김치 몇 포기 가져갔다고 저보고 5억을 토해내라고요? 이건 도둑심보 아닌가요? 저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라고요. 의사 며느리 이제 안 보고 싶다는 건가요? 제가 볼 때 어머님 욕심이 너무 과하시네요. 형님은 시댁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서류를 전부 찢어버렸고 자리에서 일어나 차로 걸어가더니 트렁크에 있던 김장김치가 담겨있던 통을 전부 다 밖으로 패대기 쳤고 힘들게 만들어 놓은 김치들을 먹지 못하게 발로 지지겨 버렸어요.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시모가 만든 김치를 못 먹게 만들었다고 마당에 있던 호스에 물을 틀어 형님의 얼굴을 향해 쉬지 않고 뿌려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형님을 막아서며 차로 데려가려 하는 순간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아주버님을 뿌리치며 달려들려 하자 시모가 바닥에 지지겨진 김장김치를 들어 형님의 얼굴에 마구 문대셨네요. 고춧가루가 눈에 들어갔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남편이 물을 뿌리던 호수를 찾기 시작했고 남편은 수도 밸브를 잠근 다음 아주버님한테 2번 다시 서로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멱살을 잡은 채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계속 고통스러워하자 아주버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배추를 헹구고 대야에 남아있던 물로 형님의 얼굴을 대충 씻어내고 둘은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가셨네요. 그렇게 난장판이 된 집안은 정적만 흘렀고 시모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괴로워하셨습니다. 시부께서 시모를 방으로 모신 뒤 저희 부부는 마당을 정리하고 한참 동안 시부모님 옆자리를 지켜드린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형님 내외와는 한 번도 마주친 적은 없지만 가족이라는 게 끊어낼 수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언제 또 마주칠지 모르겠네요.
그 난리를 쳤으니 몇 년간은 얼굴 볼 일 없을 테지만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마주칠 날이 올 텐데 그때는 또 어떤 식으로 형님네를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베푸는 호의는 당연한 거고 형님은 그게 권리인 것 마냥 행사하는 게 정말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